내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작품을 했다 그런 게 같은 작가들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지가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저는 내 얘기를 하는 것이 같은 작가에 있어서 무슨 큰 도움이 될까? 잘못하면은 뭐 자기를 자꾸 포장하는 얘기나 하게 되고 또 나이가 많은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뭐 자기를 자꾸 신화화 시키는 그런 일밖에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제 작품을 그냥 소개하고 얘기하는 거는 좀 짧게 끝내고요. 제 작품을 이제 이렇게 프리젠테이션 하는 건 짧게 끝내고 그다음에 제 작품에 대한 작가의 견이라고 할까 그 얘기도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꼭 내 얘기가 아니라 내 작품에 대한 내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좀 내 작품을 이렇게 나 스스로 내가 얼마나 가능할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객관화 시켜서 좀 어떤 다른 맥락에다 이렇게 내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맥락에다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뭐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래저래 어쨌든 그래서 서로를 빨리 끝내고 작품을 아주 빠른 속도로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작품들은 뭐 어떤 순서에 의해서 된 것도 아니고 막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여드리려는 게 이제 2007년인가 몇 년도에 175라는 남북동에 있는 갤러리, 서울 한예종에서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한 작품이었는데 빨리 좀 보여주세요. 그거는 말고요. 요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잠깐만요. 이거는 이제 설명이 좀 필요한데 1995년에 이런 작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네. 제가 이제 작품 그거를 1년 동안 작업실 바깥에다 내놔가지고 밑에가 다 저렇게 콧물이 들고 썩게 만들어가지고 그다음에 이런 작업을 했어요. 그다음에 그래가지고 재작년에 좀 잠깐 전에 그 재작년에 히든 트랙이라는 전시를 했는데 저기 누가 낙서를 했어요. 저렇게 빨간색, 파란색 어린애들이.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작품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변형을 시켰어요. 마지막에 다 아니야. 여기 네, 또 훼손 후의 제재죠. 이렇게 이제 액자에다 저걸 넣고 저거를 그 위에다가 글을 유리에다 글을 썼는데요. 그 글을 좀 읽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거기 한글 파일이 있죠. 이거요? 네. 위로 올려. 이 작품은 95년에 처음 완료됐는데 지금 금색으로 일부 지워진 채 보이는 파란 땡땡. 뭐 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95년에 10년 동안 이리저리 막 굴러다니다가 2005년 11월에 환갑을 앞둔 나의 세잔해라는 세부시를 연필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아까 보이죠? 연필로. 이 작품 죽음을 향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 4년을 다시 또 가만히 내버려둬 9년 5월에 바꿔내봤어. 10년 1년이 지나가지고 그에다 이제 검색 칠로 문양을 검색 나무 칠한 나무 장식을 배웠는데 이 검색은 이제 비단 수위와 관계 관과 무덤의 환유는 이 작품의 장례를 예비하면 조금도 의식하고 그래가지고 풀 개인전에서 전시를 했고 그 다음에 히든 트랙전에 재출품했는데 전시 기간 중에 낙서에서 훼손됐어요. 그래서 미술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해서 그림이 완성됐다는 걸 직감하고 죽음의 완성 이렇게 해서 일반 액자라는 작품이 미술관에 안치시키는 일만 나왔다고 했었어요. 거기에 뭐 그래가지고 이제 주석처럼 여기다 정치적 해석을 좀 붙여보자면 이 낙서 사건은 문화적인 반달리즘,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요? 공격하는 거예요. 반달리즘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요구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상징 질서에 의해서 배제되고 폐쇄된 존재들이 그들의 처한 불공평에 대해서 발언하고 항의하는 권리를 주장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라고 할 때 나는 훼손 사건을 정치행위라고 부른다. 상징 질서에 의해서 배제되고 폐쇄된 존재들 중에 하나가 바로 미술관에서 걸린 작품의 낙서 같은 것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숨죽인채 관람해야 되는 것으로 교육받은 관람객들이 바로 상징 질서에 의해서 폐쇄된 존재들이라고 합니다. 내 작품의 아랫부분은 윗부분과 달리 추상적 아트색을 닫혀주지 않고 현실 세상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썩고 이렇게 흙이 묻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 거기다 이렇게 낙서 그렇게 막 거기다 낙서해놓고 그랬으니까 내가 그래서 소연이 정윤이 얘네들이 거기다 사인도 했어요. 자기 이름들을 낙서하면서 그래서 이름을 알게 됐어요. 아리 소연이 정윤이가 아무 생각 없이 쉽게 아랫부분에 낙서할 수 있는 아이디어거든요. 그럼에도 그들이 낙서는 항해의 공간을 마련하면서 나는 요즘 한국 어린이들만큼 폐쇄된 삶을 사는 존재가 이 사람이 또 있는가? 미술관에서 제발 억지로 데려오지 마라. 저는 이 낙서 사건을 두고 아이들이 미술관 관람 예절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는 어른들을 탓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지만 나는 예술가로서 이 사건을 지능적으로 판단한다. 세상은 바뀌고 후천 개력 그 세상은 정치적으로 소수자였던 어린이 청소년 부자자 집이나 가게에 출거나 다른 것 농사 짓던 땅 쫓겨난 사람들 비정규직 불러자 해고 불러자 외국인 들이 정치의 전면에 나서는 세상이 될 것이다. 나는 그때 뒷전에서 그들이나 듣는 기회나 주어주는 다행이겠지. 뭐 이런 글을 써가지고 거기다 프린트를 하얗게 해서 마지막 작품을 해가지고 완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바라는 대로 저건 미술관에 가서 안치가 됐어요. 미술관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미학 하다 보면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지만 예술의 무덤이라고 하잖아요. 예술이 드디어 자기의 그 불온하고도 위험한 정치적인 색채를 거세당하거나 순치됐을 때 드디어 미술관에 들어간다. 그 무덤이라는 안전한. 제 작품도 이제 다 저렇게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영향력도 없고 죽었다라는 것을 미술관에 들어가는 것이 완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미술관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몽골 작업. 이거는 이제 뭐 제가 몽골에서 열리는 랜드 아트 비엔날레에 공모를 하길래 냈어요. 어플라이 지원을 했더니 뽑아줘가지고 몽골에 가서 고비 사막에서 한 작업인데 저게 이제 쓰레기에다가 피레침을 꽂아가지고 벼락이 내리쳐서 저 쓰레기를 태운다, 즉 대지를 정화시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작업. 몽골 고비 사막에 가니까 저는 쓰레기 장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고비 사막에서 전시를 끝내고 몽골 미술관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데 와가지고 그걸 이제 다시 각자 거기 현장 작업한 사람들이 뭔가 미술관에서도 하나씩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미술관에 있는 쓰레기 전시 오픈을 위해서 전시 오픈 때문에 나온 쓰레기들을 쓰레기통에다 모아가지고 거기다 피레침, 저 사실 낚싯대지만 그래가지고 천장에 있는 높은 유리 바깥으로 꺼내는 거예요. 바라본 데는 저기서 벼락이 내리쳐서 다 태워버렸으면 좋겠다라는 약간 레디칼 생각을 표현한 거죠. 근데 여기서 성공 못 하셨잖아요. 못 하셨을 것 같은데 벼락이 쳐서 모르죠. 이게 태워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요. 안 해요. 저기 일주일 있는 동안에 벼락, 천둥, 폭우 막 굉장했어요. 나 하방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거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태우셨어요? 아니, 그건 이제 확인 못했죠. 말하자면 일종의 제스처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이제 그 같은 의미를 이것도 이제 소마미술관 중에서도 제일 좀 이렇게 오염된 공간, 그 밑에 막 저기 오일 탱크 있고 그런 데다가 역시 피레침을 세웠는데 이것도 이제 그런 거고요. 어디서 이거 그래서 근데 여기 이제 저 뜸을 뜨려면 이제 쑥을 올려놓고 태우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뜸을 뜨는데 지금 한 5, 6년째. 근데 이제 쑥 대신 저는 이렇게 이제 내 책, 카탈로그 이런 걸 놓고 상징적으로 이제 나의 책이 이렇게 책과 카탈로그이 대지를 정화시키는 쑥처럼 타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스처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제스처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방가르드는 굉장히 수사적인 거예요. 제스처. 실제로 이걸 갖다 그래서 태워서 거기가 정화됐나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그건 예술을 갖다가 이제 이렇게 너무 직설적으로 끌고 가는 거죠. 미술관에서의 그런 것과 이 몽골 고비에서의 저렇게 한 게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걸 좀. 아니 뭐 다른 건 없어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건 그다음 아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는 공주에 있는 저쪽 맨 오른쪽 끝에 저는 이제 공주의 예술가의 집이라는 데 가서 하루 이틀 자면서 하는데 그 동네 또 농약이니 뭐니 엄청나게 쓰레기가 많길래 딱 주워다가 내가 쌓아놓고 제자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일종의 제사 같은. 아까 몽골에서는 진짜 제사처럼 의식을 했는데 그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몽골 사람들은 거기다 뭘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대지 신에게 저걸 해야 된다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건 제가 이제 8월달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출품을 하게 됐어요. 근데 왜 어떻게 해서 출품을 하게 됐는지는 만약에 시간이 되고 그런다면 왜 어떻게 해서 출품하게 됐는가? 사실 누가 나 무슨 이번에 베를린 무슨 비엔날레 출품하게 됐어 오늘. 저 사람이 누구랑 알고 이렇게 연결이 돼서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출품하게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대부분 또 그렇고요. 근데 제 경우는 좀 이렇게 소개하고 싶어요. 내가 왜 어떻게 해서 요코하마 트리엔날레 출품하게 되었는지. 원래는 이제 요코하마 트리엔날레가 원래 제목이 망각의 바다로의 항해라는 제목이고요. 거기에 섹션이 10개가 있는데 그 섹션 중에 하나가 Whisper and Silence and Whisper 침묵과 속삭임이라는 그런 섹션이 있었어요. 이때요. 그래서 그 요코하마 비엔날레 측 큐레이터가 침묵과 속삭임이면 한국에 그 백색 단색 화전을 유치하면 어떨까? 그리고 이제 후쿠오카 아시아 미술관에서 30년 동안 아시아 미술관 연구한 어떤 큐레이터한테 그렇게 의뢰를 한 거예요. 네가 한국 통이니까 한국 답을 줘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단색화는 한국에서 이미 굉장히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시끄럽고
조용하지 않다. 조용함과 위스퍼, 사이런스와 위스퍼라면은 김모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작품이야말로 조용하고 뭔가 속삭이고 있다. 그 사람이 제 작품을 몇 개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작품을 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보내줬더니 이것저것 보내주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또 생각이 바뀌었는지 이런 거를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경기도 미술관에 있었던 이거 다 설명하려면 너무 이게 이제 사일런스 앤 위스퍼라는 그 개념에 좀 맞는 거죠. 여기 보면은 뭐 일단 좀 덜 시끄럽기도 하거니와 저기 굉장히 작은 글씨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습니다. 저 안에 조용한 속삭임처럼 안 보일 거예요. 아무튼 한번 키워보세요. 보이네요. 그게 그 사진을 보면은 뭐 그래도 안 보이네요. 제가 거기도 글씨가 있고 뭐 많아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원했던 위스퍼하고 이제 딱 개념이 맞는 거죠. 그래서 출품하게 된 거예요. 그 후쿠오카 아세아 현대미술관 큐레이터인 구로다 라이즈라는 사람의 이 한국을 이제 잘 알고 한국 왔다 갔다 해서 모든 많은 전시를 보나 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민중미술도 이제 좋아하고 한국에 그 사람의 그 해석에 의해서 제가 가게 됐다는 사실을 밝혀주더라고요. 이것도 뭐 그 사람들이 선택한 작업들 이것도 한 레이어가 한 1000여 개씩 되는 건데 설명은 나중에 하게 되면 그냥 생각하겠습니다. 스킵하겠습니다. 여기 시간이 벌써 20분. 그 다음에 팔방미인전 이건 경기도 미술관에서 70년대 역사적 개념주의 미술 이건 그야말로 스킵 빨리 보죠. 아닌 게 아니라 제 작품이 여기서 보면 약간 사일런트하고 위스퍼 하는 것 같이 보이죠. 제 작품들 거의 다 70년대와 80년대 초반에 했던 작업들. 풀 게임이다. 그냥 진짜 빨리빨리 보여주죠. 이 개인전 하면서 제가 뭐 이제 기분을 받아가지고 책을 냈어요. 그다음에 히든 트랙은 히든 트랙은 이것도 이제 서울 시립미술관 전시이기 때문에 서울 시립미술관에 보내는 나의 작업은 수위로 감싸가지고 작업을 전부 이렇게 비단으로 쌌어요. 이쪽 오른쪽 두 점. 그리고 거기에 물론 텍스트가 보였나 모르겠네. 이렇게 텍스트가 보이죠. 아니 오른쪽 거 보면 이렇게 앞에 투명 비닐 위에다가 글을 써가지고 그게 그 글을 통해서 저 작품이 보이게. 이제 그 글 내용이 뭐냐면 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내가 할 때 내가 느끼는 그런 시청에서 내 서성문으로 쳐들어가 서울 시립미술관 말하자면 시인데요. 영어로 뮤지엄이 무덤과 같은 어부를 갖는다고 생각 기묘한 정적과 어둑한 조명 간 미술의 시신들이 줄지어 걸렸고 대부분 청사 시절부터 가려고 갖고 온 아름다운 점심시간을 몰려온다는 직장인데 과연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은 미술관 정원 미술보다 더 좋았다. 그렇다면 이 시립미술관이라는 것은 단어의 지적적 의미에서 상하게 지목은 실제가 아닐까 뭐 이런 얘기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도록 드리웠어요. 그래서 글씨 너머로 그 작품이 부분돼서 작품도 속에 원래 옛날 한 20년 전에 작품이 있고 거기를 수위로 이렇게 쌓는 수위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 다음에 또 딴 작업도 보여주세요. 저기요. 아니, 아까 히든 트랙에서 저 2827, 2817 이것도 이제 저 안에 있는 작품 나무 종이로 된 제품은 1983년에 어느 전시회에 냈던 작업인데 보관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냥 보관이 제대로 잘 된 거죠, 제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렇게 다 찢어지기도 하고 비를 스팀에서 새 나온 물이 번지고 이래가지고 다 망가졌길래 제가 그렇게 비단과 금색으로 이렇게 종교적 의식처럼 죽음을 준비해 준 거예요. 미술관에서 하는 작업은 이제 이런 작업을 주로 많이 했어요. 미술관은 이제 무덤이니까 무덤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제 수위로 쌓는 그런 작업들고요. 그다음에 그 내용 테크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제가 또 글을 많이 쓰고 좀 그런 내용 자세히 보면 뭐가 많이 있어요. 백남준 아트센터에서 냈던 작품인데 한 점밖에 없으니까 한 점인데 하나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열어. 네, 그 중에서 하나만 열면 됩니다. 아무거나. 되게 많네. 네, 위에 거 하나만 열어서. 네, 이거요. 저 캔버스에 파란 작품을 했는데 그걸 비닐로 포장했다가 그게 다 찢어지고 저 포장지도 있고 뒤에 포장했던 종이 이런 것들 같이 한꺼번에 다 비닐 포장 벗기지 마라 뭐 이런 텍스트를 거기다 써가지고 전시를 한 거예요. 이걸 이제 그 프로사라이즈라는 사람이 보고 아마 사일런스 앤 위스퍼 조용한 정황 그렇게 느꼈나 봐요. 그런 작업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아트센터 이것도 하나만. 아니 이거는 좀 그냥 자 이것도 이제 그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작업들을 제가 이제 국민아트센터에서 전시를 하면서 큐레이터하고 주고받은 이야기들을 그런 것들을 전부 글로 써가지고 판박 벽에다가 그냥 하나만 봐도 되겠네요. 네, 하나만 보죠. 여기다가 그냥 그거 됐어요. 그거 하나만 보고 네? 지금 보이고 있는 것만 보면 되니까 그냥 지우세요. 집어요? 네, 지우고 계속 한 발짝을 넣고 있어요. 있어요. 저는 그렇게 요즘에 새로운 작업을 안 해요. 전부 옛날 작업을 재배치, 말하자면 편집. 나는 그러니까 크리에이터가 아니라 에디터다, 나 자신이. 그렇게 쪽박과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것도 이제 뭐 청주에서 전시를 하면서 그 큐레이터하고 얘기 중에 선생님 작품이나 이런 현대미술 작품을 청주 사람들은 몰라요. 꽃 그림 같은 거 좋아하고.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럼 나도 꽃을 그리겠다 해서 꽃 그리는 거예요, 저기에. 여기 꽃이에요. 여기 꽃이에요. 가까이 이제 찍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 포장하다가 꺼내는 거 이렇게 포장해서 가져온 거를 전시하기 위해서 중간 과정 같이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텍스트들이 쭉 벽에 있고요. 계속 어디 보면 이제 크게 확대. 이건 하나 이제 메인으로 보여주고 여기 이제 새롭게 또 이 전시 청주 국민아트센터에서 하는 전시를 위해서 또 뭐라고 이제 위에 써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것도 한 20년 전에 한 작업.
포장지 같은 거다 그냥 이거는 이제 저의 제 나름대로는 이제 말하자면 생태적인 입장에서 쓰레기를 나는 다시 재활용하고 다시 그대로 싸가지고 다시 가져온다. 전시장에다가 테이프 쪼가리 하나 남겨놓지 않고 나는 다 다시 돌려받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확대해보면 이제 그것이 마가렛 몇십 년 만에 그런 거. 뭐 그런 내용이고요. 그러면 이제 작품 프레젠테이션은 그만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작품이 여러분들한테 무슨 크게 도움된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다음 글을 원래도 왜 가난한 사람들이 세금이 당하죠? 그냥 다음 글을 다음에 제가 이제 대담을 위해서 준비한 글을 위해서 하나의 손잡이처럼 제 작품이 필요해서 보여드렸어요. 저는 이제 몇 가지 글을 좀 준비했는데 이제 보통 요즘 이제 미술판에서 작가로서 작품 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좀 진보적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정치적이지 않으면 안 되고 진보적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강박이 있어요. 뭔가 뭐 강정, 용산, 또 어디 밀양, 송전탑, 또 최근에 뭐 세월호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관심을 갖고 관심 갖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전향적이고 현 정부나 현 집권 세력이나 아니면 기득권 세력에 대한 어떤 반항을 해야 되고 저항을 해야 되는 걸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그래야 되냐는 거죠. 그것부터 생각하고 해야 되잖아요. 도대체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뭐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용산 참사에 대해서 그걸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견해를 가질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말하자면 그런 시민 전쟁을 벌려가 시민을 죽인 그런 데서 분개할 수 있지만 그걸 왜 작품에다가 그걸 해야 된다라는 그 분위기는 도대체 뭐냐 이거죠.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거를 사실 저는 젊은 사람들하고 몇 번 얘기하면서 사실은 그런 생각들 속에 가지고 있는 걸 느꼈어요. 내가 왜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고 아지 못할 어떤 그런 강박적인 요구에 내가 응해야만 하는 그런 그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작가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 안에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왜 저항적이고 왜 진보적인 미술을 해야 되는지, 왜 미술로 이런 걸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한다면 그런 상황을 해도 얼마 못 가서 그냥 못하게 돼요. 내가 이제 20대 때 한참 그 민중미술이라고 하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미 이제 뭐 하나 역사가 됐는데 그게 그냥 거의 뭐 어마어마한 기세로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매장당한 거의 뭐 억압당했지만 미술계 내부에서는 굉장한 세력이 있어요. 제가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20대 후반 그때 아지 못할 그런 거에 또 시달리는 또 일군의 사람들이 있어. 저거 왠지 저걸 가야 돼 나도. 민중미술을 해야만 돼. 전혀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점검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없이 그렇게 간 제 주변 친구들이 여럿 있었어요. 결국은 이제 그런 친구들은 다 나중에 전향을 했다고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자기 자신이 왜 이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저항적이고 진보적이고. 근데 그럼 왜 해야 되는지를 이제 그거부터가 우리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찍을까? 그래서 저는 아까 얘기했듯이 제 작품에 대한 얘기보다는 뭔가 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해야 되지?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현재 지금 어떤 흐르고 있는 어떤 미술의 기준을 도대체 뭐고 우리는 거기서 어떤 생각과 마음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뭐 좀 크게 해주실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왜 도대체 구로구 뭐 같이 좀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좀 어렵게 사는데 혹은 용산구 이런 데서도 새누리당 그 표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근데 그럼 새누리당 찍는 건 왜 나쁜 건데? 새누리당이 뭐가 그렇게 잘못됐길래 새누리당 찍으면 안 된다는 듯이 왜 이렇게 얘기하냐잖아.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안 되면 그냥 놔두세요. 어쨌든 근데 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는 새누리당을 찍는지에 대한 이제 글을 정용태라는 사람이 3월호 말과 활이라는 잡지에 썼더라고요. 사회적 상상계에서 사회적 시민권으로라는 제목으로. 여기서 이제 사회적 상상계 때문에 이 사회적인 상상계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이 새누리당을 찍는다는 거죠. 자기네들이 이익과는 관계없는 반대되는 정책을 계속 펴고 있는. 그래서 이 사회적 상상계를 말하자면 누그러뜨리고 사회적 시민권을 진작시켜야 가난한 사람들을, 중산층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살만한 나라가 되는데 여전히 사회적 상상계가 우리가 지배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짓눌린 서민들, 못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새누리당을 찍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상상계라는 것은 뭐냐 이거죠. 사회적 상상계를 변화시키고 사회적 시민권을 불러들여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계속 뭐 못 사는 사람은 계속 못 살게 되고 더 이상 소위 요즘에 말하는 그 신자유주의적인 정책에 의해서 무한 경쟁주의에 빠지고 그래가지고 내 자식은 내가 키운다, 우리 가족은 내가 지킨다고 하는 그야말로 뭐라 정글의 법칙밖에는 통용이 안 되는 진짜 굉장히 그 힘들고 억압이 심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압력이 심한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냥 내가 좀 이렇게 편하게 살고 약간 늑장도 좀 부리고 좀 게으르게 살아도 뭔가 이렇게 나한테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국가에서 해주는 게 있다면 참 편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만약 기본소득이라는 것이 주어져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도 한 달에 50만 원씩 준다고 해보자. 아무 일도 안 하는데도. 물론 그게 적은 돈이라면 적지만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계속 돈이 50만 원씩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기본소득 같은 것들이 바로 사회적 시민권이라는 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그런 세상이 와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누리당을 반대하는 거고, 그래서 예술가는 진보적인 쪽에 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시민권이라는 것, 즉 우리한테 이제 우리가 좀 받았으면 좋겠는 거. 우리가 기왕에 국가를 만들고 산다면 국가가 최소한도 이런 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소득 보장. 최소한도의 소득을 아까 말한 지금 금방 말한 것처럼 기본소득으로 준다든가 생존권, 최소한도 내가 여기서 집 짓고 살고 있으면 용산 3사처럼 그렇게 어처구니 없이 쫓겨나고 보증금도 못 받고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고 쫓겨나서 결국은 옥상에서 투쟁할 수가 없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는 생존권, 복지권, 아프면 병원에 가서 무료로 진료받을 수 있는 주거권, 뭐 건강권, 교육권, 문화권, 환경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갖추어진 나라, 즉 사회적 시민권이 제대로 갖추어진 나라. 그런 나라들의 이제 예를 우리는 뭐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자면 어느 나라 뭐 이렇게 좀 있잖아요. 요즘에 최근에 알게 된 코스타리카라는 나라가 그런 나라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도 좀 그런 열망이 있다면 우리는 새누리당을 반대해야 되고 또 물론 가난한 사람들은 물론 그래야 되고 예술가들도 그런 걸 좀 꿈꾸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예술가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사회에서 극과 극이죠. 하나는 뭐 엄청난 명예와 돈을 누리는 가 한쪽은 극이죠. 거의 그냥 비정규직에다가 어떠한 보장도 생존권도 주거권도 뭣도 없는 뭐 그런 이제 그런 가장
사회 뭐 소외된 사람들이랄까 쉽게 얘기해서 아니면은 그 쫓겨난 사람들 본의 아니게 망명된 사람, 망명자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정치적인 입장을 가져야 된다. 즉 새누리당을 반대해야 된다. 근데 마치 정치 무슨 집회같이 되는데요. 사실입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사회적 상상계가 뭐가인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사회적 상상계 때문에 저렇게 새누리당을 찍느냐 이거죠. 한국 저소득층 유권자는 부의 재분배, 그래서 뭐 생존권, 주거권, 건강권, 뭐 환경권 뭐 이런 것보다는 안보, 법질서 등 사회적 문화적 가치를 더 중요시하는데 그것이 보수 정당의 지지와 연결된다. 이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지점은 이거예요. 한국 사회는 애초에 적대나 갈등 없이 잘 통합되어 있던 조화로운 공동체였는데 마치 바이러스처럼 종북 세력이 침투하여 그동안 누려왔던 조화가 위협받고 있다는 식의 상상계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종북 세력 하면 그냥 노인네들, 저 죽일 놈들, 빨갱이, 소위 쉽게 말하죠. 요즘에 이 빨갱이라는 말이 좀 낡았는지 종북 세력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동네 할아버지들, 80 넘어 90 가까운 할아버지들 집행이 짓고 이러면서 새누리당 박근혜 찍으러 나오시고 그러고 왜냐하면 종북 세력들 때문에 그 애들을 막기 위해서. 그런데 이러한 안보나 법질서 확립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단순히 국가기관이나 보수 정치 세력, 보수 언론에 의해서 생산, 유포되는 시대착오적인 이데올로기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잘못된 언론에 놀아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그보다는 먼저 외환위기 이후로 경제적 불안이 한국 사회에 일상화되면서 특히 그것을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하층 계급의 대중들은 자신을 위협하는 것으로 상상되는 주변의 위험 요소를 어떻게 해서든지 가시화하고 통제하려는 욕구가 강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법 질서를 지켜야 되고 안보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상계가 사회적 상상계가 대중들의 머리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뭐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저는 이거에 진짜 깊이 공감해요. 진짜. 법을 지켜야 돼요. 안보. 사실 정말 법이 무엇인지 안보가 뭐 법과 안보를 강화하는 국가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다 질문돼야 되는데 그렇게 앞서서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한 것들이죠. 전형태에 따른 이 전반적 특성은 우리가 사회적 연대성에서 보편적 복지 체제를 갖춘 제대로 된 사회를 가져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비롯됩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진짜 역사 이래로 아까 말한 그런 복지, 환경, 문화 이런 권리를 가져본 적이 없었고 그래서 결국 사회적 상상계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회적 시민권을 어떻게 발전시키는 것이 달려있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데 그러면 사회적 시민권을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나요? 그리고 예술가들은 사회적 시민권, 그래 저 말이 다 맞다, 옳은 말이야. 그래서 그러면 나도 사회적 시민권의 발전에 뭔가 기여를 해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얘기죠. 정형태 글로 다시 돌아가면 아무리 제대로 된 사회가 우리에게 부재했을지라도 사회적 시민권에 이르는 정치적인 것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주체들과 그들이 수행하는 사회적 활동, 그들이 가진 진보적 사회적 상상력은 그대로 남았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그나마 저항의 역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진보당도 있었고 옛날에 그 자유당이라고 하는 어목한 시절에도 진보당이나 조공암 같은 사람이 있었고 또 유신체제 중에서도 그 어목한 유신체제에서도 계속 그런 진보적인 상상계를 꿈꾸던 그런 그 역사의 뿌리가 남아있다는 거죠, 흔적이. 그러니까 그걸 붙들고 예술가들은 계속 보수주의적 사회적 상상계를 흔들고 신자유주의에 대한 삶에 대한 공포심은 자본에 의해서 더욱 강화되고 조장되는 측면이 있음을 증거하고 왜 사회적 시민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계속해서 드러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사회적 시민권을 구성하는 데 일조하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미 많은 예술가들이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생활세계에서 비자본주의적, 비경쟁적 삶을 사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는 몇 명의 미술 협동조합 활동, 한국의 정치적 신화를 해체하는 일반 팝 아티스트로 얘네들이 굉장히 경박스럽게 노는 것 같더니 요즘에 아주 좀 달라졌더라고요. 팝 아티스트들이 10살에서 친구로 이한열 기념관에서 하는 전시 같은 건 굉장히 좋은 전시라고. 이한열을 10살을 볼 게 아니라 10살을 신화시키지 말고 친구. 20대 초반에 죽은 꽃다운 청춘에 죽은 그리고 그 나이 또래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생각했던 아주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고 어린 이한열은 나의 친구다. 이렇게 이제 사실 이한열의 열사화는 일종의 어떤 의미에서 보면 보수에 의해서 사실은 즉 진보 안에 있는 보수들에 의해서 역시 또 형해화되면서 보수적 상상계획 흐름 속으로 이렇게 침투되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걸 갖다 해체시키고 이한열의 친구로 이런 것들 미술인들의 생존권을 제기하는 미술 생산자 모임 활동 여기다가 물레동에서 작업하고 있는 옥상의 정치를 하고 있는 물레동 작가들 이런 사람들이 이미 사회적 상상계를 흔들고 진보적 사회적 보수적 사회적 상상계를 흔들고 진보적 사회적 상상계를 위해서 작업하고 있는 작가들이다. 저는 이렇게 본다. 여러분들 참 이 자본주의라는 게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고 뭐 우리가 아무리 그래봐야 이 자본의 막강한 힘에 의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소비자에 불과해. 이렇게 이제 패배하게 마련인데 그리고 그런 패배 의식을 무차별한 이제 대중 매체에 의해서 이제 공격받고 거기에 이제 그냥 어쩔 수 없이 압살당하고 있는 건데 말하자면 우리 삶 지금 현재.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읽어본 어떤 문건에 의하면 이런 게 있어요. 간디의 위험한 평화협법이라는 책이 몇 년 전에 사실은 나왔다고요. 간디의 위험한 평화협법. 그 책에 갈 것 같으면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영국의 식민지 관리들이라는 건 한 줌밖에 안 돼요. 정말 인도가 수억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영국 관리들은 불과 한 줌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통치할 수 있는 데는 내부로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해안가에 있는 도시에서는 안으로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450년 동안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영국 해안가에서 겨우 자기네들 들어가지도 못하고 해안가에서 주둔하고 있으면서 겨우겨우 그랬던 것들이 450년을 인도를 통치했냐 이거죠. 그거는 인도인 내부의 패배의식과 영국을 흠모하고 영국의 문물을 갖다가 숭망하는 인도인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만약에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게 영국 모피 안리버 영국에서 나오는 물산들 있죠. 인도에서 많이 팔아요. 인도의 수억 인구들 중에 일부만 사도 엄청난 양이에요. 그리고 안 사용해. 이렇게만 하면 영국은 지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소위 간디가 얘기하는 불복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 자본의 무한정한 폭격 속에 어쩔 수는 없지만 소비주의와 그러나 최소한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건 불가능하고 최소한도 몇 가지만 일단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 작은 실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 길밖에 없어요. 사실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소위 뭐 요즘에 유행하는 바로 조용한 혁명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국민을 계속 속이고 있는 이 국가주의의 허상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계속 흔드나 작가가 이런 것 국가가 도대체 뭐냐 이런 거죠. 요즘에 도대체 니네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냐 이게 이제 세월호가 드디어 그동안에 잠재되어 있던 국가에 대한 의문들 과도한 국가주의 국민을 갖다가 계속 우롱하고 포도했던 그 국가주의 월드컵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다못해 케이팝만 가지고도 그걸 갖다 국가주의하고 연결시키고 이런 짓거리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들을 보수적 상상계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국가와 내가 무슨 관계가 있냐. 내가 월드컵을 즐기는데 국가가 뭘 도와준 게 있는데 이제 이렇게까지 점점 생각이 이제 살짝 바뀌어가고 있는데 드디어 이번 세월호 사건 때문에 결정타를 맞았다고 봐요. 국가가 지금. 얘네들이 뭐 해준 게 있어. 이런 거죠. 사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정말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담론들이 생산돼야 되고 예술가들이 그 담론 속에서 뭘 해야 되는지 뭐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 될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제가 볼 때는 시급한 문제는 과도한 국가주의라고 하는 사회적 상상들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기 물레는 강희석이라는 분이 있다는 거 듣고 여기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 징집 반대하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지만 이 더 큰 파장을 갖는 연대로 이어지도록 배양을 해야 하겠다는 점입니다. 이런 기획자 이론가들의 몫이다. 여기까지가 더 내려보죠. 그래서 2014년 3월 11일 날 그 글을 쓰고 나서 다시 읽어보니까 야, 정말 재미없는 얘기를 내가 너무 많이 비장하게 하는구나. 난 도대체 누구냐. 그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가 무슨 뭐 애국지사냐. 네가 무슨 이론가냐. 정치가냐. 정치 비평가냐. 뭔데 네가 이렇게 비장하고 글을 쓰는 거냐 도대체. 그래가지고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쓰고 나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시 한 편을 이어붙였습니다. 이건 내 시가 아니에요. 내 몸이 이 세상에서 머물고 끝내는 날 나는 전성력으로 달려나갈 테다. 나를 가두고 있던 내 몸으로부터 어둡고 갑갑한 감옥으로부터 나무에부터 잎이 되고 가지에 매달려 꽃이 되었다가 땅속에 스며 물이 되고 공중에 솟아 바람이 될 테다. 새가 되어 큰 곰자리 전갈자리까지 날아올랐다가 허공에 하얗게 은가루로 흩날릴 테다. 나는 서러워하지 않을 테다. 이 세상에서 내가 꿈꾸미 지상에 한가 눈물자국으로 남는다. 이윽고 그 꿈이 무엇이었는지 그때 가서 잊는다. 이 시가 와서 닿는 거예요. 신경림 씨가 쓴 시가. 그래, 내가 한번 꿈꿔보는 거지 뭐.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시도 비장한데요. 그런데 근데 이게 신경림 씨인데 신경림이라는 시 굉장히 내가 진짜 나를 정말 좋아했던 시, 농무 같은 시. 근데 이분이 최근에 보니까 예술원 회원이라는 사실을 듣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예술원 회원이 되셨어요? 읽으면 할 수 없나? 절망입니다. 절망. 예전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그러나 신경림 씨는 훌륭한 분이고 그분의 한계로 이제 인정을 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다음 텍스트. 그 다음에 박가분의 글. 이 박가분이라는 사람은 내가 알기로는 20대 말 굉장히 젊은 뭐라 그러지? 이런 사람 뭐라고 그래야 돼? 정치, 문화 비평, 정치 비평 뭐 이런 거 쓰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 글을 보고. 김소영이라는 저 젊은 큐레이터가 쓰는 앤솔로지에서 전의의 미학이라는 박가분의 글을 읽고 나는 갑자기 뭔가 이렇게 부르르 떨리더라고요. 얘기에 뭐가 있다. 자, 거기에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따왔어요. 미학의 정치에서 급진적 예술 담론을 추출해내는 조야한 방식들을 제거할 데가 없다. 이른바 예술에서의 정치라는 슬로건은 나만의 상황에서 대개 탈정치화된 예술의 영역에 정치적인 것과 적대를 도입하자는 논의로 회자된다. 그동안의 예술은 우리나라에서 주류 예술은 탈정치화됐었죠. 소위 아까 말씀드린 단색화 같은 저희 컨템포러리 아트라고 불려왔던 단색화 이 주변에 있던 많은 이제 한국에서의 주류 미술들은 다 이렇게 예술은
정치를 건드리면 안 된다. 탈정치화 그렇게 가야 된다. 실제로 뭐 유신 시대에 가장 빛을 많이 발휘했던 그리고 각광을 받았던 미술은 단색화입니다. 단색화 사람들이 지금 와서는 사무성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치성을 물론 얘기하지만 그때 그분들은 정치적인 유신 체제 옹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예술의 영역에서 예술은 탈정치화됐는데 요즘에 와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그에 대한 반대라고 할까요? 반대급부라고 해요. 그에 대한 반대로서 정치적인 것과 적대를 도입해야 된다. 이제 미술은. 좀 아까 말씀드린 처음. 예술은 반드시 정치적인 것을 다뤄야 되고 적대를, 즉 기존 세력들, 기득권 세력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주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제안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예술적, 정치적 전의를 요청하는 것과 괴를 같이 한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와 예술적 전의, 정치적 전의와 예술적 전의 양자의 복잡한 관계를 놓치고 있으며 다시 한번 전의미학이 뿌리내고 있는 악순환을 시야에서 놓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알게 모르게 정치적인 것을 요구하는 이 정치적인 미술, 정치적인 것을 요구하는 어떤 흐름에 대해서 박가분이 지금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말을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네요. 전의미학이 뿌리고 내리고 있는 악순환을 시야에서 놓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전의미학은 악순환에 근거해야 되는데 이 악순환이라는 말이 나쁜 의미처럼 쓰였기 때문에 저라면 이렇게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이러니까 괜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글이 저렇게 쓰면 안 되는데 그래서 뒤에 가서 악순환이 뭐죠? 골치 아프게 하면 벌써 이게 안 들어온다고. 전의미학은 어떤 모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인데 그 전의미학의 본질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술은 정치적이어야 돼. 정치를 다뤄야 돼. 세상과 뭐 적대감을 가져야 돼. 뭐 이런 거. 자, 밑으로. 예술의 경우 오히려 정치에 대한 이런저런 손쉬운 절망, 정치적 현실에 대한 손쉬운 고발을 거부하는 그러한 엄격함 속에서만 자신을 전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이건 참 들어둘만한 얘기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나는 요즘에 정치 미술 하기가 우리는 너무 편해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비상식적인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거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 정치적인 예술이 되고 사실 그래가지고 외국의 뭐 무슨 진보적인 비엔날레나 뭐 이런 데 초대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정치적인 예술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게 쉽다는 거죠. 내 제자 중에 아주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모모 하는 녀석은 항상 머리를 굴려가지고 정치적인 주제를 포장해서 내놓는 걸 나는 눈에 너무 보이는 거예요. 눈에. 그래서 야 네가 쉽게 욕할 수 있는 사람을 욕하는 거는 욕도 아니야 임마. 너 이명박 그렇게 욕하는데 이명박은 누구도 욕할 수 있어. 네 작품은 정치예술도 아니야. 내가 이렇게 비평을 해줘. 손쉬운 전망, 정치적 현실에 대한 손쉬운 고발 그런 거를 거부하는 엄격함 속에 이제 엄격함이 무슨 엄격함이냐를 이제 뒤에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에 자기 자신을 전의로 재구성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의적 예술과 정치운동의 모든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단지 시차 속에서만 관계 맺을 뿐 직접적인 관련을 맺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사실 정치가 언젠가 예술이 언젠가 정치를 바꾼 적이 있네? 없어요. 나중에 시차를 두고 그 예술이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라 이러면서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술이 스스로를 어떤 급진주의적 선언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에 대한 어떤 손쉬운 연결고리를 단절한 채 오로지 예술적 상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 속에서 새로운
감성적 질서. 요게 이제 아주 어려운 헷갈리는 말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엄청 많은데 저 단어 자체에 대해서 기획해야만 된다. 그것이 정치적인 의미 연관을 갖는 것은 사후의 일이다. 전의적 핵심은 급진적 운동에 대한 외부적 보증자를 찾지 않는다. 내가 어떤 정치 미술이라고 내가 했다. 근데 외부에서 그걸 보증해줘. 진보적인 단체에서. 진보적인 정치자들. 그래, 당신이야말로 정말 당신 예술이야말로 진보적이고 정치적이고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이런 외부의 조력을 받지 않아야 된다. 철저하게 예술적 상황에서 철저한 재평가 쪽에서 새로운 감성적 질서, 감각적인 재배치를 통해서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새로운 감성적 질서를 기획해야 합니다. 가로 열고 감각적인 것이 재배치. 이 말을 요즘에 엄청나게들 많이 써요. 제가 읽어본 바로 랑시에르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 근데 저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이 단어를 이해하는 거. 도대체 감성적 질서는 뭐고 감각적인 것을 배치는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누구도 설명해 주지 않았어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나는 저걸 어떻게 읽었는지, 그리고 이 말이 도대체 무엇인지, 정치에 대한 손쉬운 연결고리를 단절하고 오직 예술적 상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 속에서 감각적인 질서를, 감각적인 것을 재배치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제가 마치 뭔가를 깨달은 삼각자처럼 보이는데 그냥 단지 약간 흥분했을 뿐입니다. 그냥 흥분한 것뿐이지 별거 아닙니다. 이걸 읽으면 맨 먼저 들어오는 규정이 이것이다. 예술의 경우 오히려 정치에 대한 이런저런 손쉬운 전망, 정치적 현실에 대한 손쉬운 고발을 거부하는 그런 엄격함 속에서만 자기 자신을 전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이 말이 굉장히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참 요즘에 너무 쉽게 정치적인 전망, 정치적인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번에 쿠바의 작가 에릭 그의 권위적인 남성들을 뒷모습에 어린아이들이 매달려 있는 패러디라고 할까요? 그걸 약간 인용, 차용해가지고 박근혜 뒤에 구명복 조끼 입은 여학생이 매달려 있는데 그 작품이 굉장히 최근에 핫하게 떠오르더라고요. 그건 전위예술이 아닙니다. 그건 전위예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손쉽게 작업한 거예요. 정치 현실에 대한 손쉬운 고발을 두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제 얘기를 받아들이기가 힘드실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 정치적 예술이라고 부르는 예술들이 취하고 있는 제스처, 그 조그마한 세월호 구명조끼 입은 여학생, 이런 제스처들을 손쉬운 전망, 손쉬운 고발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끌림이 오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런 정치적 예술이나 이런 걸 보면서 야 나도 조금만 더 아이디어를 짜내면 저런 작품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들 안 하세요 혹시?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 작품은 작가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누군지 모르지만 조금 아까처럼 아마 어떤 네티즌일 거예요. 그리고 그 작품은 결코 전위적인 예술로서 감각적인 것을 재배치하는 이런 작업이 전위 예술이라는 이름에 갑한 작품이 아닙니다. 얘기를 좀 더 구체적인 데로 끌고 가보자. 용산 참사나 두리반 철거나 하는 내전 상황에 예술가가 개입하여 현장을 증거하고 고발하고 저항한 예술 활동을 벌였을 때
이들의 활동을 박가분의 위글에 대입하는 것은 여전히 정치적 현실에 대한 손쉬운 고발이며 엄격하게 전의로 자신을 재구성하려면 이를 거부해야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이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좀 되고 있어요. 어쩌면 이 질문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겠다. 아니 처음부터 두 구체적 시민전쟁을 박가분의 전의를 바로 끌고 들어온 것 자체가 좀 어긋난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한번 진행해 보자면 어쩌면 한국에서 정치 미술 하기가 쉽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치적 미술이라는 말에서 정치라는 말은 랑시에르적 의미에서 정치는 아니다. 여기서 이제 랑시에르적 의미에서 정치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제가 얘기할 때 나오는데 그냥 치안, 소위 말해서 뭐 정치 정부가 현실 정부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법을 세우고 뭐를 정치를 이렇게 뭐 경제를 운영하고 뭐 재판을 하고 선거를 하고 뭐 이런 것들은 정치가 아니에요. 랑시에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는 그건 그냥 치안과 통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치안과 통치에 수반되는 무리수에 저항하는 예술을 말하는 게 바로 여기서 이제 한국에서 정치적 미술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그대로 무리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 때부터 시작해서 무리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에 저항하는 정치적 미술을 하기는 쉽다는 거죠. 실제로. 만번 먹으면 여러분들 당장 오늘 밤에도 몇 점의 작품을 머릿속에서 구상할 수 있을 거예요. 단지 그 구상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시간과 돈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한국의 통치 상황은 통치와 치안은 상식을 결하고 있어서 그것에 분노하고 저항하는 일이 오히려 상식이기 때문에 즉 한국에서 정치 미술은 상식이다. 그래서 어쩌면 쉽다는 얘기다. 물론 상식의 회복이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상식이다.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상식은 결국 회복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상식이 회복된다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느냐. 이게 역사적으로인데 상식이 회복되면 끝난 건가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우리는 정말 아주 좋은 그 사회적 생존권이 사회적 상상계, 사회적 시민권이 이루어진 나라가 되냐고 상식 회복해도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때 상식이란 말은 윤리라는 말인데 올려보세요. 이 윤리라는 말과 모럴이라는 말을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들 약간 처음 듣는 개념이고 처음 듣는 단어이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실지라도 한번 정말 집중해서 한번 저도 아주 성실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윤리가 상식인데 윤리는 뭐냐 하면은 이미 존재하는 삶의 양식에다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삶의 양식에 우리의 행동을 용해시켜버리는 거. 그게 윤리. 기존의 가치에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승인된 시민 윤리에다가 우리의 행동을 맞추는 거. 그게 윤리고 그게 상식이에요. 근데 그게 어그러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그게 이제 상식이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지잖아요. 사실 뭐 장관이 됐든 국무총리가 됐든 정말 뭐라도 좀 그나마 뭐 이렇게 좀 제대로 된 사람이 올라오는 게 일반적인 상식 아니에요. 근데 상식을 너무 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승인된 시민적 윤리에 어긋나는 짓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상식을 회복하면 그럼 정홍원을 물러나게 하고 김명수를 물러나게 하고 또 누군가를 갖다 놓는다고 해서 그래서 이 세상이 과연 사회적 시민권을 보장받는 그런 사회가 될까 할 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윤리라는 말 반대에 모럴이 있는데 모럴이란 선과 악에 대한 관습적 해석, 선과 악에 대한 관습적 해석이 바로 윤리예요. 사회적으로 쓰는데 시민적 윤리. 그것에 대항해가지고 새로운 여기 감각적 분배라는 말 또 나오는데 나중에 설명하기로 합니다. 그 말만 이해해. 감각적 분배를 만들어내는 게 새로운 감각적 분배를 만들어내는 게 그게 정치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럴이 아방가르드, 미학적 아방가르드의 모럴이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상식의 회복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술은. 그리고 상식의 회복은 언제나 다시 또 다른
그 상식의 저거를 비상식적인 결말을 내고 결국은 그 상식은 다시 또 거부돼야 돼. 그 소위 이제 영토화됐다고 그러죠. 상식이 회복됐어요. 영토화돼요. 근데 그것은 반드시 또 다른 비상식을 또 배태하게 되는 게 역사의 가르침이었거든요. 또 계속적으로. 예수는 그래서 언제나 이 윤리, 상식의 세계를 거부해야 되는 영원한 그 혁명을 꿈꾸는 게 예술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고 모럴이라는 거예요. 모럴, 영원한 혁명.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윤리와 상식을 그렇게 쉽게 폄하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어떤 마술적 상상력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기 잘해요. 미술적이 아니라 마술적 상상. 예술가는 그 마술적 상상력으로 상식의 세계를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게 예술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저는 윤리와 상식을 회복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역사적으로 이게 안 된다는 것을 통찰하고 있어야 된다. 이럴 때 예술이 뭘 해야 되느냐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런데 물론 단계가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상식을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한테 너는 그래봤자 안 돼. 이렇게 해서는 안 돼. 그 사람들은 우군이에요, 우군. 그 사람들을 적으로 돌려세우는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은 나의 우군이지만 결코 예술가는 상식의 회복과 윤리를 벗어난 지점을 꿈꾼다라고 하는, 나는 모럴을 꿈꾼다라고 하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민전쟁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 두리반, 가서 두리반에서 대단히 많은 일을 저항을 했고 거의 1년에 넘게 하면서 얻어낸 것도 있고 그 투쟁의 성과와 그 공유하고 좋은 아름다운 결과를 냈지만 시민전쟁에 참여한 것은 바로 상식의 회복을 위해서 상식과 윤리 그리고 되돌아온 그 상식은 또 다른 통치와 치안을 낳습니다. 그 예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누가 좀 찾아주시오. 찾아볼 수 있어요. 프랑스 혁명에서도 상식과 윤리의 회복은 결국은 또 다른 통치와 치안을 나가지고 다시 또 그것이 거부되어야 되는 역사적으로 그렇죠. 예술의 경우 정치적 현실에 대한 손쉬운 고발을 거부한 그런 엄격함 속에서만 자신의 전의를 재구성할 수 있다는 것이 전의를 이해해요. 전의의 이해를 위해서는 전의의 악순환이라는 말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악순환이라는 말은 조차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인데 어쨌든 그 말을 이해해보자. 다시 그의 글을 요약 해석하자면 예술작품은 몫이 없는 자들의 몫을 주장하고 보이지 않는 자들을 드러내는 작업을 통하여 기존의 정치적 예술적 상황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감각적 분배를 찬양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감각적 분배라는 말이 계속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또 좀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을 느끼겠는데 제가 바라면서 그러나 잠시 참아주세요. 저도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다음 거를 얘기하다 보면 감각의 재배치가 뭔지가 좀 설명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도 기대를 해봐요. 그러나 그들 몫이 없는 자, 몫이 없는 자가 예를 들면 세입자들 개발이 돼서 원래 그 땅 주인들은 저걸 받지만 보상 못 받는 사람들, 세입자. 그런 사람들 몫이 없는 자, 보이지 않는 자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분명히 살고 노동을 하고 있지만 도대체 항상 지위가 불안정하고 껄핏하면 불법 취업자로 쫓겨나기 십상인 외국인 근로자들. 그들을 이끌어내는 전위예술가. 그건 기성질서 속에서 다수를 차지할 수 없다는 그 한계 속에서 전위가 된다. 따라서 전위가 우리에게 하는 약속은 현행 사회 안에서 이 말을 받아들여야 돼요.
전의는 할 수 없는 것을 주장하는 한에서 전의가 있고, 할 수 있는 것을 주장하거나 주장해서 이루어지고 나면 그 전의는 전의가 아니라는 전의의 악순환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의의 악순환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 더 좋은 말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뭔가 자기가 주장해서 이루어지면 또 그거를 떠나고, 왜냐하면 그것이 또 다른 아까 말했던 가치와 취향과 또 떠나고 그래서 그 영구혁명이란 말로 부르거든요. 보통 혁명이 한번 이루어진다고 해서 세상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그 혁명이 다시 반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혁명을 요구하는, 그게 이제 전의의 악순환이란 말이고, 전의는 계속해서 그런 한계 속에서 전의가 된다.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보일 때 그게 전이고, 할 수 있어지면 이미 전의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따라서 전의가 우리에게 하는 약속은 현행 사회 안에서 비가시적일 수밖에 없고,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약속 불가능성이 바로 전의의 존재 조건이다. 이 말대로라면 그들의 약속이 실현되면 그이들은 더 이상 전의가 될 수 없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게 전의의 악순환이다. 이렇게 좀 요약을 정리해봤는데 이 말은 사실 좀 짜증나는 말이다. 왜냐하면 전의란 불가능을 추구해야 가능한 존재라고, 그 불가능이 가능해지면 그 존재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교묘한 개념에 유의를 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말장난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러나 짜증은 나지만 그 말 자체는 옳은 말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의의 악순환이다. 진짜 이런 좀 이론에 빠삭한 아이들의 글을 좀 정교하게 이론을 펼친 애들 글을 읽다가 짜증나. 그래도 맞아. 어쩔 수 없어. 내가 좀 앞으로 약간 좀 곁길로 새서 이번에 옥상의 정치라는 책에서 김종길과 홍성담의 글을 대담을 쭉 읽으면서 홍성담의 글에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확 짜증이 나. 다 맞는 말이에요. 너무 맞아. 짜증나. 그때 그런 홍성담과 같이 다 맞는 말. 내 느끼는 짜증.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짜증을 느껴야 돼요, 거기서. 그게 예술이지, 홍성담은 예술가가 아니에요. 투사, 지사, 이런 사람. 그 얘기는 제가 좀 나중에 오늘 시간이 된다면, 그러면 홍성담이 예술가가 아니면 예술가가 무슨데? 뭐 하는 사람이 예술가인데? 저도 최근에 와서 그런 걸 느꼈어요. 저도 홍성담 같은 사람이었어요. 항상 짜증나는 얘기만 하는 사람. 학교에서 항상 옳은말만 사이드한테 해줘가지고 애들이 와라와라 짜증내는 걸 느끼면서도 나는 내 팔자가 이래서 어쩔 수 없어. 근데 내가 홍성담 글을 이번에 읽으면서 짜증나네?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예술가에. 이제 그가 하려는 말이 좀 보인다. 오늘날 손쉽게 할 수 있는 정치 미술은 전의의 악순환이라는 전의성을 놓치고 있다는 얘기다. 이해가 되시죠? 손쉽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한계점까지 한번 가보고, 그리고 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정치 미술이 뭔가 외부의 보증자를 받잖아요. 보증자. 그런 걸 거부해야 돼.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뭐 옛날에 그 미술가들이 이제 소위 정치 미술하는 사람들이 글 받을 때 미술 평론가가 아니라 뭐 시인, 뭐 정치 평론가 뭐 이런 사람들의 글을 받으면 그게 더 폼나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더 권위 있어 보여요. 외부의 보증을 받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즉 그들의 정치적 미술은 상식, 윤리의 회복의 목표를 두고 있으며 그 회복은 또 하나의 상식과 윤리의 지배를 초래하게 영원히 상식과 윤리란 가시적인 것, 가능한 것 밖에 있으려는 말장난같이 보이는 짜증나는 말이지만 그러나 맞는 말인 불가능 속에서 가능한 존재 인 전의의 전의성에 못 미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해하기는 못해. 그럼 여기서 람시의 모럴을 드리면 어떨까? 그가 얘기하는 전율은 결국 모럴을 수행하는 것인가? 아까 얘기했듯이 상식을 선과 악의 관습적 해석을 거부한다는 것. 곧 상식을 거부한다는 것. 그게 모럴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럴이냐? 그렇다는 거죠. 그에 관해서 가장 패기 돋는 부분은 아까 분에 말해서요. 예수님 스스로를 어떤 급진주의적 선언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치에 대한 어떤 손쉬운 연결고리와 단절한 채 오로지 예술적 상황에 대한 철저한 재평가 속에서 새로운 감성적 질서, 감각적인 재배치를 기획하여야 합니다. 짜증나기 시작하죠. 이 단어 때문에. 감각적인 것을 재배치. 제가 이 단어를, 이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잘 설명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 자신이 없는데. 그것이 정치적 의미 연관을 갖는 것은 사후의 일이다. 아까 말했듯이 정치적 전위와 예술적 전위는 같이 갈 수 없어요. 언제나 사후적이에요. 예술은 사후적. 전위의 핵심은 급진적 운동에 대한 외부적 보증자를 찾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여기 사후적이라는 말을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김구림 선생님이 지난번에 나연 씨가 한테 잠깐 얘기 듣기는 자기가 작업을 하면서 늘 사회를 의식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사후적인 겁니다. 요즘에 와서 다시 그분은 그렇게 자기 작업을 사후적으로 정치 사회를 의식했다고 말씀하는 거라고 나는 봐요. 뭐 그분이 작업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내가 그분을 만나보고 같이 활동했던 70년대부터 그 이후의 작업은 결코 사회를 의식한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냥 예술 작업일 뿐이에요. 근데 사후성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후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치 못할 것들 다 전위예술도 결국 사후성으로 결국 그 정치적 미학적 전위성을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을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요. 저 사람 거짓말하네. 네가 무슨 정치적인 사회적인 의식을 가졌어. 사후성의 의미를 갖는 거야. 여기서 주목해야 할 말은 정치에 대한 손쉬운 연결고리라는 말이에요. 손쉬운 연결고리를 찾는 자들. 그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 일종의 트렌드화된 한국의 정치, 미술가들 행태를 비판하는 것에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 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5월 청주에서 열린 작년 9월 아는 것이 신기한 전시회 곁에 최은영이 전시를 위해 만든 카페 올림픽 다음 같은 그림입니다. 소위 지역이라는 곳을 현대미술 하는 상황에서는 중앙의 현대미술 현장에서 얘기하는 예술과 정치에 대한 프로파간다들이 맞득치 않을 때가 있다. 일종의 정치적 시대에 대한 관습적 발화처럼 보입니다. 관습처럼 보인다는 게 정치고 어떤 정치 예술 나는 뭐를 모모한 나의 제자아이처럼 나의 작업은 현실 자본주의 소비 패턴을 고발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이 전부 재미없다는 일종의 정치적 시대에 대한 관습에 불과하다. 이 말은 현재 한국의 정치 미술에 대한 임상 보고 중에 하나를 나는 보며 전위 미학이 뿌리내리고 있는 악순환을 시야에서 놓치고 있다는 박가운의 말을 현장 언어로 번역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저는 그 최은영의 글을 읽으면서 그래 오늘날 정치 미술 문제 있어 하는 거예요. 맞득치 않다는 말들은 그들이 사실은 실천 지점을 찾지 못하고 있거나 안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자기의 삶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보려는 생각이 없는 점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난 이렇게 보려 답글을 썼습니다. 삶으로 살아보려는 생각이 없이 그냥 작품으로만, 말로만, 머리로만 정치를 얘기하는 것.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오늘날 정치 미술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은 다 삶이 빠져 있다는 거죠. 왜 삶이 빠져 있다는 말이 하기는 쉽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힘든 말입니다. 삶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뭐 그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서 용산 참사나 두리번 철거나 시민전쟁의 예술가 개입한 현장을 증거하고 고발하고 저항하는 예술활동을 벌였을 때 이들 활동을 박가분의 글에 대입하는 그것은 여전히 정치적 현실에 대한 손쉬운 고발임을 따라서 엄격하게 전의로 자신을 재구성하려는 이를 거부해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 나는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처음부터 두 구체적 시민전쟁을 박가분의 전의론에 바로 끌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좀 어긋난 것인가? 하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제 좀 더 분명히 말할 수가 있겠다. 여기서 분명히 말할 수 있겠다는 건 제가 무슨 더 많은 지식이 생겨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눈에 보인다가 아니라 그냥 내가 그렇게 선택했다는 내 몸으로 내 실존 뭐 더 똑똑한 생각을 가지고 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질문은 다소 이것 아니면 저것이 하는 선택을 강요하는 거친 질문이었다. 박가분의 글을 이렇게 이해하거나 지금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시민전쟁에 참여하는 건 분명 정치적 예술이다. 정치란 말에 랑셰르적 의미와 현실 정치적 의미를 다 포함해서. 왜냐하면 목없는 자들의 몫을 찾아주려고 했던 그 보이지 않는 그 세입자의 권리를 찾아주려고 했던 보이지 않는 자들 보이게 하는 그런 랑셰르적 의미의 정치 또 현재 그리고 또 정치적인 쟁점, 현실 정치적 다 포함해서 정치적 예술이다. 그러나 예를 들면 시민전쟁에 참여하거나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손쉽게 정치 예술을 선택하는 트렌드화된 경향이 분명 한국에 있다. 왜냐하면 이런 좌파적 성향의 작업이 한국 미술판의 어느 국면에서 비교적 주목을 끄는데 용이하다는 유혹이 암암리에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혹은 시장의 유혹과 본질상 동일하다. 그러니 이러한 유혹들에 맞서기 위해서 작가들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작업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짜증나는 말이 또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걸 드디어 설명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이렇게 박가분을 읽어봤다. 물론 오독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독해는 오독일 뿐이다. 홍명희에 대한 연무 선생의 글을 해서 인용하면서 마무리하는데 벽적 홍명희는 끊임없는 반성을 통해서 정직한 자기인식에 이르고자 했었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능력과 체질이 감당할 만한 범위 안에서 최선의 올바른 실천 활동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그리고 나서 벽적 홍명희가 나아간 최선의 올바른 실천 활동을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벽적 홍명희는 괴산에 생가가 있어요. 그리고 괴산 생각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사는 분호 시골의 지주쯤 되는 그 집안 출신 성분이 뭐 공산주의 사회라면 당장 뭐라고 하죠? 그 나쁜 성분 그런 사람.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한 이제 양심의 꺼리낌이라고 할까요? 어떤 지적인 어떤 깨달음에서 오는 부끄러움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좌파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끊임없이 갑자기 간 게 아니라 이런 고통 속에서 끊임없는 반성을 통해서 정직한 자기인식에 이르러가지고 그래서 드디어 자신의 능력과 체질이 감당할 만한 범위 안에서 최선의 올바른 실천 활동으로 나와. 결국 그 사람이 결국 북한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때 당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것은 지식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찌질이 친일파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남한에 남아있었거든요. 여기서 자신의 능력과 체질이 감당할 만한 범위 안에서 정직한 자기인식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체질이 감당할 만한 범위 안에서 최선의 올바른 실천할 때는 나가는 것. 이게 감각적인 것이 재래치. 감각적인 것이 재래치라는 말은 자기의 몸을 현재 내가 살고 있는 이 조건, 중산층으로 뭐 이렇게 뭐 이런 조건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을 이것을 감각이 배치되어 있다고. 자기 몸이 신체가. 예를 들면 나는 대학 교수였었습니다. 대학 교수로서 중산층으로서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자식도 있고 마누라도 있고 이렇게 살도록 딱 조건 지어줘서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질서 속에서. 이게 제 감각적인 신체의 배치.
근데 예술을 통해서 이 신체 배치를 바꾸는 거예요. 최소한도 자기가 능력과 체질이 감당하는 범위 안에서 자기의 신체의 배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감각적인 것을 재배치, 감성적 주소의 재배치.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몸담고 있었던 어떤 삶의 현장, 삶의 시스템, 삶의 관습 이런 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만 이지만 약간 바꾸는 거. 내가 자본주의, 소비주의 사회 속에서 이렇게 소비를 하고 살고 있는데 잠시 이런 관습적인 나의 삶을 살짝 틀어서 다르게 자기 삶을 배치하는 거, 몸을. 이게 감각적인 것의 재배치거든요. 그리고 예술은 바로 그렇게 살짝 자기 몸을 바꾸도록, 위치를 바꾸도록 해줘야 돼요. 이거를 이 감각적인 것의 재배치에 대한 얘기는 다음번 텍스트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쉬었다 할까요? 네. 저희 질문이 하나 있네요. 네. 잠깐 좀 쉬는 동안 질문. 할까요? 네. 그냥 저는 이렇게 지금 스팀이 돌긴 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저희에게 보여주신 게 마치 선생님이 예전에 그 개념미술 하실 때 민중미술 작가들의 제안에 왜 거기에 함께하지 않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변을 듣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그때 이런 판단을 내리셨는지. 아니요. 사후적입니다. 그건 전혀. 그때는 그냥 걔네들이 싫었어요. 너희들하고 놀기 싫다. 그냥 몸이 시키질 않더라고. 너희들하고 놀기 싫어. 너희들하고 술 먹으면 술 먹고 개개거리고 우리 집에 와서 토해놓는 거 싫어서 너희들하고 술 안 마셔. 이거였어요. 그러면 걔네들 말투도 싫고. 조금 피상적이긴 하지만 선생님 작품에서 저런 그 감각적인 재배치를 누린 그런 걸 저희가 읽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제 다음번 네, 텍스트에서 가능하다면. 네. 자주 뵙습니다. 여기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 예. 블레동으로 이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일단 저걸 좀 해주실래요? 아까 해볼까요? 두 번째. 두 번째. 저희들 요거 예. 근데 저희 화장실 저쪽에 있는 거 진짜 보시네요. 저희 화장실 저쪽에 있고요. 아, 예. 오랜만에 막 빡세게 막 머리를 생각을 많이 해요. 그니까 가세요? 그렇게 나를 보내. 이제 그 인종미술 전반을 제가 비평하는 건 아니고요. 인종미술 중에서 이제 정치적인 사람들을 그대로 손쉽게 작품화하는 그런 쪽을 얘기하는 거고, 인종미술 전반을 인종미술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어렵죠. 제가 비판하는 것이죠. 민족미술에 대한 비판이라고 얘기하는 어렵고, 민족미술 하는 사람들이 소위 사실은 제일 먼저 1세대 민족미술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게 오히려 없어요. 최근에 정치적인 미술을 한다는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이런 박가은이 염려하는 것 같은 그런 게 나옵니다. 그 당시에
당시에가 얘기하는 그런 요소들하고 예를 들어서 약간 프로파간다적인 요소들 있잖아요. 그거보다 굉장히 가까이 가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합법적으로나. 잠깐만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시에가 얘기하는 이런 예술에 있어서의 뭔가 그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파가트에서 시도하고 있는 작업들이 불법적으로 수업가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점들이 있거든요. 예술가 아니어도 그런 요소를 약간 바꿔서 집어넣어서 볼 수 있는데 그런 점들에서 제가 그 초점을 지금 아직도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두 번째 텍스트를 한번 하다 보면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점이 그래서